요즘 좀 주식시장이 좀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없어서 B2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 B2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요? 담보. 그냥 돈을 빌려주겠니? 그건 완전 무담보 신용대출인데,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에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신용융자 거래 있지. 빚내서 투자한다. B2 이거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증권사들은 한 140% 정도 담보 가치를 잡고 있어. 많게는 16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를 빌리고 싶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어치의 돈이 있던가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담보로 잡은 한 1억 6천만 원어치의 주식이 가치가 떨어져서 한 1억 4천만 원이 됐어. 그럼 증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지. 저 이제 담보 부족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문자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전화로 온다고 해서 그게 마진콜이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마진콜이라는 영화도 있었지. 그래서 증권사에서 마진콜을 받으면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빨리 돈을 채워놔야 되고 130% 담보 비율에 닿아버리면,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다르긴 한데 140%에서 그냥 반대매매 때리는 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 원금부터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왜 130%에서 반대매매를 때리느냐? 하한가가 30%의 버퍼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한가로 때리더라도 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돈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130 혹은 140에서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게 결코 이게 권장돼야 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투자 금액이 작을 때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면 자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 그래서 적정 레버리지는 써야 한다라고 주창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확실히 돈의 흐름을 읽어야 돼. 우리는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이 스마트 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돈의 흐름이 은행으로 가고 있어요, 증시로 오고 있어요. 은행. 봐, 지금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증시로 가고 있다 얘기했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은행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작년 말까지는 거의 은행으로 돈이 갔지, 고금리 찾아서.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은행에서 돈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제 5%대 예금금리 없다니까. 지금 3%대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시중 채권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슬슬 이제부터 리스크를 즐기는 머니, 스마트 머니가 은행문을 뒤로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돈이야, 나는 스마트 머니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신용융자 거래도 늘고 있어요. 오히려 은행에서 빠져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쓸 거야 라는 머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한번 통계 보여드릴까? 이게 위험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위험 선호는 누가 제일 먼저 해? 용감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들판에 아침에 그냥 하품하면서 이렇게 먼저 나오는 사람 누구야? 눈치 안 보고. 사자지, 그치? 천적이 없어. 그냥 가서 아유 잘 잤다 하고 나오는 거야. 근데 작은 동물일수록 어때? 안전한가? 안전한가?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먼저 하는 자가 용감한 자고, 근데 또 원시시대에 어떻다? 용감한 사람부터 먼저 잡아먹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먼저 뛰쳐나와야 동물을 한 마리라도 사냥을 하는데, 반대로 용감하게 먼저 뛰쳐나왔다가 먼저 나와있던 사자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나는 그 비투하는 거 싫어, 나는 리스크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거 싫어, 나는 주식 투자 싫어, 나는 코인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하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가 높아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뭔가 이렇게 위험한 거 날라와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공격 기제가 강한 사람들은 뭐가 날라오잖아, 그럼 이렇게 쳐버리지. 위험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리스크가 높은 스포츠를 즐기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 미쳤어, 무섭지도 않나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즐거운 거야. 그런 거야, 기질이. 투자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게 해야지. 그냥 나는 100원만 빌려도 막 벌벌 떠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 나는 돈 빌리는 거 싫어서 집을 못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괜히 몇 억 빚내서 집 샀다가 막 잠도 못 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향에 맞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느냐? 요게 최근인데, 요게 금융투자협회에서 볼 수 있는 신용융자 거래, 얼마나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느냐, 그 그래프인데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일자인데 1월 한 6일 15조 8천억을 바닥으로 해서 최근에 17조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게 뭐 과거에는 높았을 때는 뭐 25조 넘었었던 때도 있고, 근데 지금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구불구불 거리는 과정에서 최근에 시장이 오르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그 성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신용융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거 다시 막 코스피 막 2,600가구, 2,800가구 하잖아? 3,000가구 하면은 신용융자 거래가 떨어질 것 같아요? B2가 줄 것 같아요? 더 많이 늘어요. 왜냐? 주가가 높아지잖아요. 시가총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빚을 내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높아지고 하면은 신용융자 금액도 높아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편집장님은 신용융자 써보셨어요? 신용융자 써봤죠. 그러니까 많이는 안 써봤고 조금 써봤는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조금 쫄린다. 왠지 그 이자가 계속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고 있고 아 하루 더 쓰면 얼마? 일주일이면 얼마? 한 달 지나가면 얼마? 이게 계속 계산이 되고 있는 거야. 이 신용융자를 쓸 때는 정말 확신이 있을 때 써야 돼요. 긴가민가 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거 확실해. 실적 잘 나와. 아니면 이거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 단기간에도 주가는 하방 경직성 있어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씻는 거예요. 어떨 때 씻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막 시장이 막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뭐 원래 불규칙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막 급등락하고 막 어디 뭐 폭락장 연출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이 많이 다운되어 있고 근데 하락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돼 있고 뭐 금리를 올리거나 매크로 변수 터져도 어느 정도 시장은 좀 민감해지질 않았어. 시장이 이제 좀 맷집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뭐 PER, PBR 계산해 보니까 역사적 밴드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더 떨어져 봐야 여기서 한 1, 20%인 것 같아. 그럴 때 써야죠. 근데 하방은 막혀 있고 턴어라운드가 돼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계산이 서면 그때 신용을 조금 더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또 중요한 거. 담보가치. 담보가치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의 담보가치가 있고 혹시나 주가는 또 단기간에 언제든지 20%, 30% 폭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른 자산을 가져와서 현금으로 담보를 채워 넣을 수 있느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런 내 능력이 어딘가에 남아 있느냐. 왜냐면 본인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벼랑 끝이야. 근데 그때 뒤에 막 흙을 메워서 땅을 더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장치까지 있을 때 그 있는 만큼만 사실은 신용융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좀 있잖아. 그 한도가. 그러니까 그래 뭐 만약에 내가 마진콜을 받게 되면 마통으로 얼마를 끌어오면 담보 비율을 맞출 수 있어. 그 정도를 계산을 해놓고 신용을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레버리지지. 안 그러면 그게 지렛대가 아니라 무슨 뭐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지렛대 역할하다 다 부러지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자율이죠. 이자율. 조금이라도 싸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왼쪽 메뉴 있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이렇게 보면은 증권사별로 지금 이자율이 얼마인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렇게 줄을 세워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한 달 이내 애들 많이 쓰는데 16일에서 30일 사이 그러면 제일 높은 데는 지금 9.75 나오고 있고 저희가 요거는 2월 17일 기준입니다. 2월 17일 기준. 예를 들어서 제일 싼데 찾아보면은 4.8%도 있고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거의 10%대 육박하는 데도 있고 4%인데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근데 날짜마다 달라져요. 90일, 최대 90일. 여기 보면 10% 넘죠, 최대. 그렇죠? 이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자율을 기간별로 다 나눠서 증권사별로 그다음에 내가 빌리는 기간별로 다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빌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증권사별로 이자율이 다 다르죠.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이거는 결국은 증권사 마음이에요. 왜냐면 내 상품을 가격을 내가 정해서 내가 팔겠다는데 근데 이제 당국에서 유도하는 건 뭐냐? 그래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제품 가격을 매겨서 파는 거는 오케이. 그게 시장 경제니까요. 근데 비교 공시를 올려라.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요게 조금 재밌습니다. 보면 고객별로도 이자율이 달라요.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증권이다. 그러면 여긴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크리스탈, 골드, 실버, 그린 이렇게 돼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플래티넘, VIP, 골드 뭐 대부분 이름들이 비슷해요. 그럼 요걸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영증권하고 하나증권 사례인데 파인트리, 이건 뭐 약간 골프장 느낌 나는데 파인 그린, 파인 루츠 이렇게 고객 등급 놓고 7.5에서 8.5까지 차이가 나죠. 하나증권도 7.4에서 뭐 9%까지 차이가 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고객 등급별로 가격이 다른 거. 자기 회사와 많이 거래하는 고객에게 물량도 많이 드리고 싸게 팔고 하는 건 제조업이나 뭐나 똑같잖아요. 뭐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객 등급 나눠가지고 이자율도 다 달리 받느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백화점, 명품관 간다. 주차 같은 거 할 때 주차에서부터 고객별로 등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나는 일반 고객인데 왜 여기 명품관 고객 주차장 못 쓰게 하느냐 하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용거래 하나를 하더라도 당연히 가격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것도 계속 이제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채차법하고 소급법이라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채차법 들어봤어요?
완전 처음. 되게 이름이 어렵죠. 소급법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소급. 법안 같은 걸 소급 적용한다 할 때 그거고, 소급법은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뭐 예를 들어 7일, 일주일만 쓸 수도 있고 30일, 60일, 뭐 120일일 수도 있잖아요. 쓰는 기간이. 근데 요때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뭐 한 5%, 30일일 땐 6%.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자율이 다르다 쳐요. 근데 내가 7일만 썼는데 주가 별로 안 올라서 더 쓸 수도 있어. 근데 한 31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63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7일이니까 5% 금리만 적용되겠지. 그래서 한 62일 동안 쓰고 상환을 했어.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7%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120일짜리로 했는데 30일 만에 갚으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쓰고 상환을 했느냐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갚은 날, 그렇게 해서 빌려서 쓴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로 소급 적용을 해버리는 게 그게 소급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채차법. 오히려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죠? 근데 적용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7일까지 쓴 거는 5%만 내고 30일까지 쓴 거는 6%만 내고 잘라서 달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그러니까 30일까지 쓴 거는 6%.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년에 연 6%잖아요. 연 6%. 100만 원을 연 6%로 썼을 때 6만 원. 6만 원에 30일 치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12분의 1을 하는 거죠. 이 6%의 12분의 1만 이자로 내는 거예요. 요거는 연 5% 그 친 거를 연환산을 해서 또 이자를 내는 거고,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서 내는 게 바로 채차법입니다. 14일을 썼다 칩시다. 14일. 그러면 7일까지 쓴 거에 대해서는 5%, 나머지 7일까지 쓴 거는 30%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거는 6%. 그래서 반은 5%, 반은 연 6%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연입니다. 연이자율, 연. 180일을 썼다. 그러면 365일의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 10%여도 실이자율은 5%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금융투자협회 사이트 보면은 이렇게 예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채차법을 했을 때 얼마, 소급법을 적용했을 때 얼마. 그럼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급법이 유리할 것 같아요? 채차법이 유리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무조건 채차법이 유리해요. 소급이 될수록 뒤로 가버리는데 앞에 거를 다 내가 쓴 기간에 그냥 180이면 180, 예를 들어 365일은 365일 그걸 적용해버리면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나온 것처럼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급법이 이자 비용이 더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재차법이라고 이거 저 금융투자협회 오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간 신용융자를 썼다. 그러면 채차법으로 했을 때랑 소급법으로 했을 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더 길어진다 생각해봐봐요.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뉴스원 기사인데, 비투족 떨고 있니? 증권사들 금리 10%대 소급법 확대. 증권사 입장에서는 채차법으로 해야 유리하겠어요? 소급법으로 해야 유리하겠어요? 그치? 그래야지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차법이 유리하죠. 근데 증권사들이 요즘에 채차법이 아니라 소급법으로 많이 바꾸고 있다. 차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채차법 대신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되는 소급법으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어 신용융자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만약 급하게 신용융자가 필요하다면 채차법으로 융자를 받는 것이 그나마 유리하다. 자, 그러면 어떤 증권사가 채차법으로 빌려주는지도 봐야죠. 이것도 다 이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권사별로 이자율 적용 방식, 소급법, 채차법 이렇게 어떤 게 더 눈에 많이 띄는지 한번 보세요. 스크롤 한번 내려볼게요. 딱 봐도 소급법 적용하는 데가 더 많지 않니? 아직 채차법 하는 데들이 뭐 몇 군데 남아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돼요. 결국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 뭐든지 가격 비교를 하려면, 싸게 사려면은 가격 비교해봐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투협회 여기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래 수수료도 이런 개념이 있고 신용융자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고객과 회사가 협의해서 수수료나 이자율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엄청 큰 고객이야. 막 신용융자를 막 100억씩 써. 그럼 그 고객한테 어때? 8%, 10% 받을 거야? 아우, VIP 고객님. 저 아주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협의 수수료, 협의 이자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은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증권사들이 이런 이벤트를 해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우리 거 많이 가져다가 쓰세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 빌려주고 담보도 기본 140% 이상은 잡아놓고 거의 잃을 것 없이 담보가치 확실하고 자기네가 떼일 것 같을 때 반대매매를 던져가지고 원금 회수해버리니까 신용융자를 할수록 증권사들은 남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신용융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막 자본금도 막 증자하고 그래요. 이게 증자 자본금 비율이 있습니다. 신용융자를 하기 위한.
그래서 신용융자 장사가 잘 될 때는 막 더 증자를 하는 거야. 훨씬 더 마케팅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도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벤트, 한시적이기는 한데 금리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저금리 시절에는 2%, 1% 이런 것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물론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최근에는 한 뭐 5%대 이벤트 하는 데들도 있고, 이벤트 하는 증권사를 찾아서 쓰면은 이자율이 아까 나왔죠. 플래티넘, VIP, 큰손 고객들 막 협의 수수료, 협의 이자율 할 때 그 사람들에 적용되는 그런 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벤트를 잘 활용을 하면.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최초 거래 고객이어야 되고 뭐 신규 계좌를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잘 찾아보면 그게 나온다. 그래서 특히나 신용융자 이자율 같은 거는 연 1%포인트 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싸게 해야 된다. 몇몇 이벤트를 보면은 증권사에서 최초로 저희 증권사랑 거래하는 고객에게 신용융자 이자율을 몇 퍼센트 낮춰드립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해요. 근데 그때 타사 대체 입고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타사에 있는 주식을 우리 회사로 가져오시면 플러스 뭐 몇만 원을 더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를 해요. 그럼 그때 최초로 계좌도 열고 신용융자도 싸게 쓰고 타사 대체 입고 하면서 돈도 받고 뭐 주식 상품권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 이왕 쓰실 거라면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찾아볼게요. Y스트릿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오늘도 감사합니다.